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법무사 사례특강입니다. 일단 사례와 관련해서 이 법무사 시험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이번 주에는 형법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형사소송법을 진행할 건데요. 수험생들이 이 형사법 과락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과락이 많아지게 된 계기는 바로 형법 과목이 과거에는 객관식이 있었다가 객관식이 존재하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보충 자료 두 가지를 드렸는데, 일단은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 올해부터 시험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시, 그 다음 법무사, 이 기출이 있는데 상호 영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 행시라든지 이제 이와 연관성이 있는데, 2025년이 돼서 법원 행시가 기존보다 확 쉬워져 버렸어요. 형법이. 이유는 뭐냐면은 객관식을 이제 안 본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제가 된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객관식을 안 보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판례이고요. 그리고 주변 시험의 논점인데, 주변 법원직 시험의 논점이다. 직의 어떤 사례 시험 논점.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바로 법원 시험과 관련해서 이 절도라고 하는 게 제3범죄에서 다양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일단 필이 꽂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제3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 이 공포스러운 어떤 과락을 넘기기, 여기에 더하여서 고득점을 맞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이 법원직의 이제 답안 구조를 먼저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교재를 보면은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법원직 시험에서 채점은, 다른 시험에서는 채점위원들이 별도로 합숙을 합니다. 시험 보기 15일 전부터 합숙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 3일간 합숙을 해서 문제가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채점은 각 사무실에 들어가서 채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채점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채점만 하게 해놓고 있어요. 근데 법원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출제자가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 이외에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답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 도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 답안에 있어서 판례가 얘기하는, 판례가 말하는 것만 논점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판례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채점 자체가 판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시 출제에 들어가신 분들과 좀 판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조금 수험생들이 답안을 너무 길지 않게 썼으면 좋겠다. 사실 답안을 길게 써봤자 점수를 더 주지 않고, 판례에 나오는 것만 점수를 주고, 문제 자체도 대법원 판례, 다수 의견에 의함, 이렇게 아예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학설들을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채점할 때 채점 기준이 되는 판례와 관련된 부분만 찾아서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판례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써라. 그리고 답안지도 우리가 4페이지짜리 한 장을 나눠주는데, 이에 대해서 자꾸 2장씩 받아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약 90%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묘하게 수험생들을 따져보면은 한 장을 쓰신 분과
2장을 쓰신 분의 합격률이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1장짜리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장점이 뭐냐면은 시험에 딱 맞는 채점 기준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폭넓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큼만 줄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답안의 구조를 알면 답안 구조에 맞추어서 학습량이 정비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답안 구조에 맞춰서 학습량을 정비하게끔 이 디케 사례집 자체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설을 쓰지 않고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쓰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형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유 부분에 가장 잊어먹는 게 바로 구성요건이에요. 조문을 찾아서 구성요건을 서술을 하는데, 이 구성요건 가운데서 개념을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1번 사례에서 이 추행이라고 하는 개념, 그냥 단지 추행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추가 점수를 맞으려면 어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걸 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의와 관련해서 외울 것도 많지도 않아요. 한 20여 개 내외 정도만 좀 표현을 암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판례가 말하는 쟁점, 이런 판례가 말하는 쟁점을 이제 키워드를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어떤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 적용하죠. 뭐 그렇다면 해서 사안 적용을 해주시고, 이제 가끔씩은 단지 문제가 결론만 묻는 게 아니라 사안에 적용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결론, 이유, 뭐 사안 해결로 나눠 가지고 사안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사안 해결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이거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보겠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사례를 쓰는 법을 공부하고 예상 문제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더해서 몇 개의 사례 문제를, 그러니까 1회에서 4회까지는 이 디켓 사례집을 충실히 할 거고, 여기서 2개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2~3개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한두 개는 보충, 최신 판례 문제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회차 정도에 보충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법무사 시험이 예전에는 특별법 문제들이 꽤 나왔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특별법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객관식 문제를 시험을 봤다가 지금은 객관식 시험을 안 본다. 그러면서 특별법 문제가 많이 줄었지만 몇 가지의 특별법 같은 경우는 만약을 위해서라도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첫 번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사례인데, 현역 간부인 갑과 을은 동성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일 오후에 만나 독신자 숙소에서, 자, 여기 다 나왔어요. 휴일 오후. 그 다음에 갑의 독신자 숙소 영외, 을의 독신자 숙소 영외. 그 다음 세 번째가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그래서 키스 학문선교 등을 6차례 가졌는데, 갑과 을은 같은 부대 소속도 아니었고 바로 학문선교 등의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 군형법 92조의 6 추행의 죄책을 지느냐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질문이 어떤 죄에 죄책을 지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립하는가는 구성요건
심지어 위법성까지 많이 들어가면은 위법성까지 가는데 위법성 빼고 구성요건만 서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죄책을 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까지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죄책을 진다. 특히 위법성과 책임 부분이 사실관계 제시가 없으면 원래 소송법적으로 그렇거든요. 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으면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언급하는 거, 이제 위법성 내지는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죄책을 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죄책을 지느냐이고요. 2번 현역군인이자 같은 부대 소속인 정과 무는 군대 동기로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군 생활을 해야 했다가 일단 같은 부대 소속이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정이 무와 휴식 시간을 하는 동안 막사 생활관 내에서 키스하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비비는 행위를 하고 소속대 막사 화장실에서 불침번 근무 중도 체크를 해놓고 무의 요구를 받고 정이 무에게 구강성교를 한 행위 군형법 위반죄가 성립하느냐. 2번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중심으로 물었고 1번은 죄책, 책임까지도 물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설문 1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나중에 써도 되니까 이제 갑과 을은 군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참조조문이 이렇게 특별법에 나왔어요. 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참조조문을 최근에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그걸 보고 쓰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구성요건부터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군형법 96조의 2는 제 1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사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은 특별법이니까 조문을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현행 규정은 자 이건 지식이에요. 구형법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죠. 구형법의 개간 대신 두 번째죠. 학문성교라는 표현 그리고 적용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예요. 개간을 학문성교로 바꿨다.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밖에 추행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먼저 개간의 의미 사전적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지 원래 닭개자를 써서 닭이 가늠한다는 건데 개간이라고 하는 것 사내끼리 성교하듯 하는 짓이라고 체크하고 혹은 남성 간의 어떤 동성애 남성 간의 성행위라는 자 거기 남성 간의 성행위라는 개념 요소 체크하고 현행 규정의 대표적인 구성 요건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학문성교 체크하고 이성 간에도 첫 번째 가능하고 이성 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남녀 간의 행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추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이다. 사실 이 문헌이 더 중요해요. 이건 예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행이라고 하는 것의 관념인데 이 추행은 우리가 잘 외워둬야 돼요. 실제 쓰기가 제일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 혹은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다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의 성자, 수치심의 숫자, 혐오감의 혐오, 그 다음에 선량한 선, 성적 성, 도덕관념의 도, 반하는 행위 반. 그래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
성수혐오, 이제 선성도반. 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요걸 이제 써주는 게 핵심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음란의 개념, 추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법관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개념 정의를 하는 거예요. 조문 한번 썼어요.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지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학문성교라는 것은 이성 간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혐오 선성도반이다. 그래서 밑에 바로 학문성교 현행 규정만으로 군인 간의 성행위가 처벌된다. 곧바로 군인 간의 모든 성행위가 처벌된다고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현행 규정의 물리 규정을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보호법익도 외워둬야 돼요. 여기에 있는 보호법익은 기본적인 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순서를 좀 바꿨어요. 군이라고 하는 공동상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군생활, 군기. 군기강이죠. 그래서 군이라는 건전한 생활과 군기. 그 다음 두 번째,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래서 네 번째가 우리가 판례 원문에서 요지로 보는 건데, 동성인 군인 사이에 학문성교,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가 줄칩니다. 사적 공간, 자발적 의사 합치, 그리고 하나 더 빼먹을 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이 어려우면 현행 규정상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바로 갑과 을이 영역 밖에서 자발적인 의사, 근무 시간이 아닌 휴일 등에서 어떤 학문성교 등을 행한 거다. 군형법 92조 6회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잖아요. 그럼 죄책을 물어보면 뭐 유법성 책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92조 6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가 문제점 결론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단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최근의 취지에 비추어서 일단 A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쓴다는 것에 알아두고, 그런데 2번은 군대 동기끼리 군부대 내에서, 또 하나는 생활과대에서 불침범 근무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에서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안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데 어떤 군의 건전한 생활과, 그러니까 성군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군기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에 대한 판례가 다시 나왔는데 2번으로 가셔가지고 정과 무의 1, 2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 똑같아요. 먼저 조문 한번 딱 쓰고, 그리고 이제 2번을 좀 줄였어요. 학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하고, 두 번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다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이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 체크합니다. 순서를 바꿨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이 포함이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 학문성교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에도 가능한데, 그 다음에
추행과 관련해서는 성수혐오, 선성도반이다 얘기를 했고, 다만 이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바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 그래서 가로를 한번 쳐서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학문성교 그 밖에 이외 유사한 행위가 자발적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가로 닫고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이제 이건 써줘야죠. 군기 및 군율 확립 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이러한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 군형법상 강제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볼 것은 1번 그냥 조문 쓰고 2번 쓰고 3번 담안에서 현행법상 보호법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군기라는 보호법익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쓰지는 말고 군인 사이의 학문성교 그 밖에 유사한 행위가 자발적 합치에 이루어졌어도 항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 공동생활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 행사를 일부 제한해도 적법한 제한을 라고 새길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다 외워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체크해서 군기 및 군율의 확립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이때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해서 동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다시 3의 첫 번째 보호법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보호법익이 포함돼서 군인 등의 학문성교 그 밖에 유사한 행위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합치에 의하더라도 이걸 다시 또 체크를 해서 군기 및 군율 확립이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혹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한 어떤 생활, 군기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다. 그래서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정과 부는 일단 생활관이라는 군부대 내, 두 번째 불침번 근무 중. 그래서 이런 것은 군이라고 하는 질서 유지, 생활 군기 침해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 자, 금방과 같은 사례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 나중에 가면 이거 쉬워요. 조문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학문성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성 간의 행위뿐 아니라 이성 간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법상 개간을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으로 바꿨는데 추행은 성수혐오, 선성도반이고 이에 더해서 이건 군생활,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발적인 의사합치, 영역 외. 그래서 건전한 군의 공동생활 이런 것들과 무관하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와 무관한 이상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생활관이라든지 막사에서 한 것은 군이라는 공동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비록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급표 금지와 형법의 시간적 범위. 특히 이 소급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른바 동기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동기설에 관한 판례, 그리고 이제 2번은
어떤 판례를 믿고 했는데 판례가 뒤바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 1번을 보면 2019년 8월 5일 법무사인 갑은 A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 파산 및 회생 사건 신청을 이 사건이라고 해줘서 사건 신청을 대리하는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의 대리 법률 문서를 작성한 행위로 2019년 12월 1일 기소가 됐는데 1심 진행 중에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이 추가되었다.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설문일의 참조조문에서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바로 2020년 2월 4일 파산 및 개인 회생 사건의 대리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가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대리 법률관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을 항상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게 범죄 후 법률 변경의 경우인데 동기설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동기설 폐지인데 오늘 서브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PPT 자료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외울 것 같아요. 2022년 12월 22일 이전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법률 이념의 변천이면 신법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면소를 하거나 경하게 처벌하지만 그러나 법률 이전의 변천이 아니라 단순한 사정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법을 그대로 적용해 왔잖아. 이게 동기설인데 바로 국법상으로는 동기설을 취하였으나 동기설까지만 외우고 바로 최근에 판례를 변경해서 일단은 4개로 나눴어요. 형벌법규 자체, 형벌법규로부터 위임받은 명령, 이 폐지 변경되면 곧바로 신법을 적용하고 두 번째 협의의 한시법, 이게 이제 실제 판례에서 4번째인데 협의의 한시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에도 그대로 처벌한다. 그런데 바로 형벌법규나 그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명령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사실 변호사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은 예외다. 이러한 조문 자체가 없어요. 조문 자체가 없고 그냥 법무사법이 특별 규정으로서 법무사법에 써 있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볼 때 법무사법은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 구체적 위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좀 큼직큼직하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이냐,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이면은 형의 폐지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대로 처벌이 된다. 형법 1조 2항이나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처벌된다는 게 우리 답인데, 자, 이런 부분은 그나마 쓰기가 쉬워요. 우리가 동기설을 외워가지고 쓴 다음에 거기만 잘 풀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의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내기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문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겁먹지 말고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라야 되고 형법 1조 2항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형이 폐지된 경우에 있어서 그때는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 형사소송법 326조 4호. 자, 그런데 형법 1조 2항과 326조 4호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 그냥 법령의 변경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종전 법령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가로 닫고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의 표현은 경과 규정이 없으면 형이 폐지가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과거의 동기서를 설명한 게 밑줄이에요. 바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 부당했다,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인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적용된다. 이 부당하였거나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써줄 수 있으면 써주고 아니면 빼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나 형벌법규 자체에 줄치겠습니다.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명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명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됐을 때는 해당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변경에 따른 법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단 여기서 키워드 그 다음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여야 하는 법령의 변화에 이어야 되고 이어야 한다. 이렇게만 딱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 없는 법령의 변경은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법무사법은 일단 해당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109조 1호 또는 수권받은 위임범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개별 법령이다 체크하고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변호사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거나 혹은 위임받은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법무사법의 범위는 항상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이 법무사법의 변화는 단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다 체크하고 그래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변호사법 위반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브에서는 기타 유효기간을 직접 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 빼놓고 세 가지에 정확히는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조문 한번 쓰고 뭐 법무사법도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 함께 써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원래 경한신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한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칙에서 기존에 있는 법이 적용된다. 이런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칙에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형법 1조 2항이나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적용된다로 이어졌고요. 이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존 법령이 변경 폐지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이유인 경우의 하나여서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변호사법에서는 직접 혹은 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법무사법이 규정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단순한 어떤 행정 영역에서 행정적 규율의 변화이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어서 형법 1조 2항,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적용되지 않고 국법에 따라 그대로 처벌할 수 있다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설문 2번은 을은 2000년 7월 15일 타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을 신원 확인용으로 행사하더라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판례를 믿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피에게 우연히 습득한 비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검사는 을을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했는데 과거 그 사이에 판례가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바로 이 판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로 처벌하는 것. 이게 소급표 금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기존 판례를 오인한 거.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오인이 정당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조각하는데 오인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이 부분. 자, 9페이지의 해설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결론부터 냈고요. 자, 첫 번째가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형벌법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즉 정확하게 존재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 왔다. 그러다가 진정한 법률 내용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두 번째, 형법 조항에 대한 판례 변경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어서 법률 조항 자체는 변경된 게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쓰는 거예요.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해석했던 거예요. 판례 변경으로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한다. 평등의 원칙 뒤에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벌하지 않는데, 그 다음은 나중을 위해서 조금 외워야 돼요. 이는 형법 16조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 뭐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제외하고, 그래서 형법 16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그릇 인식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인데, 밑에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가 변경,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적이 있다.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데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쟁점 두 가지를 잡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판례의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형벌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다. 따라서 판례를 변경하여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거예요. 판례를 변경해서 유죄로 인정했어도 형벌 불소급 원칙,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존 판례를 믿은 게 형법 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형법 16조는 원래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 판례에서는 법률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6조는 딱 이거 하나니까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존의 판례가 옳다고 믿었다. 이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그래서 판례를 변경해서 처벌해도 유죄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 회차에서 일단은 외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암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복해서 이 정도 키워드만 계속 보면 금방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작위범, 개괄적 고의 사례인데, 평소 술 주정뱅이로 가족을 폭행하고 못살게 굴던 A가 97년 12월 4일 술에 취한 채 화장실로 가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A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 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A의 처 갑은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치의인 병에게 도저히 더 이상 치료를 추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고, 주치의 병은 만류하였지만 갑이 치료비 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원을 고집하자 상사인 을에게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고, 을은 치료 행위를 중지, 환자가 퇴원시키게 되면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퇴원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다. 퇴원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치료비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 갑의 요구를 받아들여 병에게 퇴원 조치를 지시했고, 퇴원하자마자 병은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겨 집으로 데려가고 갑의 동의를 받아 부착하였던 인공호흡 보조장치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을과 병에게 A에게 퇴원을 요구하여서 A를 퇴원시켜 사망케 한 갑의 행위, 그리고 두 번째 갑의 퇴원 요구에 따라 퇴원을 지시해서 A를 사망하게 한 을과 병의 죄책에 대해서 논하라. 최근에 이제 부작위범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앞에 보니까 부작위범에 대해서 2022년 행위정형의 동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사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갑은 이게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처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정법, 이런 판례를 좀 외워두면 좀 좋죠. 그 다음에 주치의와 교수, 이 의사들에게는 자규에 의한 살인 방조. 항상 정범 개념의 우위성에 비추어서
정범부터 답이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살인죄. 조문 한번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죄가 몇 조에 있지? 하고 좀 찾아봐요. 250조 1항에 살인죄가 있고, 여긴 퇴원을 요구를 해서 죽인 것과 관련해서 살인죄. 그러면은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의 지위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의 지위는 어디에서 이제 법률, 법률행위, 선행행위, 이제 신의칙, 사회상규, 이제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부부간의 부양 의무에서 일단은 보증인의 지위를 끌어내는 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배점을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어떤 살인죄는 고의범이니까 이 고의 간단합니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의사에 대한 거니까 요거 좀 써주고,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 법은 상당 인과관계예요. 이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김밥과 콜라 사건이 있는데, 김밥과 콜라 사건 93년 판례인가요? 94년 판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전주에서 이 봉동 애들이 전주 시내 놀러 왔다가 이제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동네 깡패 애들은 또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여관에 가가지고 모여서 술 먹으면서 막 무용담처럼 얘기하는데 이 봉동 애들이 밤에 와가지고 낫과 칼 이런 걸로 해서 이 친구들을 칼로 찌르고 난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은 됐죠. 회복은 됐는데 병원에서 김밥과 콜라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김밥과 콜라를 먹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항상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이제 이 가해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통상 예견 가능한 일. 중간에 뭐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통상 예견 가능하냐. 통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냐. 야, 칼로 복부를 찌르고 낫으로 찔렀어. 통상 죽을 수 있지. 그러면 칼을 찌른 행위로 사망을 했다. 그 사이에 제3자의 과실이나 다른 행위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칼로 찌르면 통상 사망할 수 있으리라 하면 예견되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고의에 대한 얘기, 죽을 수도 있는데 퇴원시켜서 돈이 부담이 되니까 호흡기를 떼들어가는 행위.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냐. 해설로 들어가서 자, 살인죄. 살인죄,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살인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자기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거기서 이때 보증인의 지위, 보증인의 지위가 요구된다. 자, 보증인의 지위는 법령의 법, 법률 행위의 행, 선행행위의 선, 신의칙 신, 사회상규 사, 조리의 조. 그래서 이 보증인의 지위를 법행선 신사조로 딱 외우고 그래서 민법 826조에 따라서 살인죄의 부부간 부양음에 기해 어떤 보호의무가 인정이 된다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살인죄는 고의범. 고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다 쓸 수는 없어요. 살인죄는 3번은 이 살인죄는 고의범인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뒤에 소위 맨 밑에 줄 미필적 그 앞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인식과 어떤 인용 의사 있어야 이런 정도의 서술이면 미필적 고의는 돼요. 항상 이 미필적 고의 같은 게 판례에서 중요 쟁점은 아니다. 살인죄는 고의범인바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살인에 대한 인식과 용인의 의사가 용인의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건 쓰는 건 아니고 직접 증거에 의할 바는 아니고 직접 증거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 사실 직접 증거라고 하면 자백이나 증언인데 머릿속에 있는 걸 자백받지 않으면 못하니까 어떤 주변 정황이라든지 어떤 행위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 사안 적용의 뉘앙스를 포섭하면 돼요. 근데 다 쓰는 게 아니라 뉘앙스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갑은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 결국 보직인의 지위에 있는 갑이 퇴원을 요구 동의하에 인공호흡 장치가 제거된 이상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라고 예거를 하고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생각보다 논점이 많아요. 자귀, 살인방조. 이와 관련해서 자귀냐 부작위냐. 그 다음에 공동정범이냐 방조냐. 그 다음에 호흡기를 떼기 전까지 바로 실행 착수 전에 방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요것까지만 쓰더라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을과 병의 가담 정도부터 썼는데 여러분 이제 30조 공동정범 항상 정범 개념의 우위성에 비추어서 정범부터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정범이 나오게 되면 공동가공의사와 옛날에는 공동실행으로 끝났어요. 이제 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동가공의사와 공동실행이었다가 그 사이에 독일에서 어떤 록신 교수의 행위지배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돼 가냐? 아니 공동실행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칼로 갑과 을이 똑같이 찌르고 똑같이 뭘 해야 되느냐?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바뀌었다가 최근에 그냥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이런 식으로 뒤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구체화되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쟁점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두 번째 형법 30조 공동정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 공동가공의사.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공동가공의사는 거기 단지 제지, 용인하는 거 부족하고 어떤 특정 범죄의 항의를 위해서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여기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혹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다. 사실 여기서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는 쉬워요. 이런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 자, 3번 을과 병에게 정범의 고의는 인정이 되는데 뒤에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 그래서 맨 밑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체크하고 방조만 성립한다. 자,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한 수 물러나요. 그래서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사와 공동실행 혹은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동가공의사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역할분담, 공동실행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 퇴원 조치는 결과적으로 방조하면은 범행을 용익해 하는 거예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렇게 해서 이것도 키워드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능력이 되면 공동가공의사,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거 쓰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건 쓰기 어렵고 정범의 고의, 공동가공의사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바로 퇴원을 승낙했을 뿐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서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즉 방조만 해당한다. 자, 2번은 아마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호흡기를 떼기 전에가 바로 아직 실행 착수 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범은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체크해둡니다. 실행 착수 전에 장래 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정범이 그러니까 실행 착수 전에 장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기 행위를 하여 거기를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이 어떤 실행에 착수하면 뒤에 가면 이제 이 지문 몇 개 나와요, 구체. 실행 착수하면 전체 범행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손원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 어떤 범죄가 자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 줄, 소극적, 부자기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악화시켰다. 그럼 밑에 자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고, 여러분 혹시나 하나 쓰면 자기 우선 부자기 보충설이라고 하나 써두세요. 사실 부자기는 자기가 성립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성립한다는 게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자규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으면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 행해질 수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 자신의 신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익을 악화시키면 자규로 인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자규에 의한 살인 방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서 을과 병이 퇴원 조치를 한 것, A의 살해 행위에 대한 방조, 자규로 평가가 되고 기타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는 없다. 그래서 살인 방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자, 이제 설문 3번을 보면 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자격도 박탈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여자친구 B와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의 배 위에 올라타 20cm, 세로 10cm 돌멩이로 B의 가슴을 2회 내리쳤다. B가 뇌진탕 등으로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 사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150m 떨어져 개울가로 끌고 가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매장했다라는 사실관계인데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개괄적 고의에 대한 사례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례 4번의 개괄적 과실과 비교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